현재 우리 인간은 힘이 강해져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오늘 강연은 인간과 그런 자연 환경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의 홍진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강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이런 것과 연관돼서 많이 언급되는 인류세라는 얘기를 제가 키워드로 들고 나왔고요.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제층수학회에서 공식으로 명명된 이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부르고 있는 이름이고요. 인간이 우리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을 보통 나타내는 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기온과 집값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류세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런 사회적 우리 인간의 사회 활동이 주변에 있는 기온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인류세다운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차분차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거는 지금 전 지구의 기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왼쪽에는 서울의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현재 항공사진 모습이고요. 2층, 3층 단독 건물, 연립과 같은 건물에서 현재의 녹지가 우거진 초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재개발될 때의 사진입니다. 이런 어떤 재개발 과정, 도시의 개발 과정이 과연 저런 온도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온도만 가지고도 도시가 온도를 측정하는 곳의 주변에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집값과 굉장히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세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지질시대를 분류하게 됩니다. 지질시대는 기본적으로 생물의 멸종을 이용해서 화석에 남아있는 근거를 통해서 분류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고생대, 그다음에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대 중에서도 다시 제3기, 제4기 이런 것처럼 다 자세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인류가 지구를 돌아다니는 역마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지금 화성에도 가려고 하고요. 물론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는 숫자가 좀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한 700만 년쯤 전에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립하게 된 인간, 호모 에릭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한 200만 년 전쯤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호모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제 오직 남아있는 종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죠. 우리 말고는 다른 호모는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돌아다니는 것들도 상당히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사하라 사막이고요. 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저 당시에는 저기가 초목이 우거지고 그다음에 강이 굉장히 많고 하마가 살 수 있는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동도 상당히 저런 기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후나 환경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잘 보시면 두 개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이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쪽은 건물 전체가 창문으로 덮여 있고요. 한쪽은 건물이 모두 창문 없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따뜻했던 시기에, 중세 시기에 따뜻할 때는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창문이 많이 달려있는 건물을 지은 것이고요. 추워진 다음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는 건물. 근데 굉장히 아주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구의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연엔 거스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우리 그림에 반영된 것들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똑같은 주제이고 똑같은 화가가 그림인데요. 하나와 두 개의 차이점은 불과 몇 년 사이 차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거의 원근법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루한 마곡간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벨기에에서 지금도 벨기에에서는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에. 그런데 이 벨기에에서 너무 추워서 이 화가가 저 고난의 상징을 마국간에서 눈이 오는 날씨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런 큰 어떤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많은 어떤 생활 양식과 뭐 사망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또 우리의 인간의 특성상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제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1750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대략 17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하키스틱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식물은 뭐 움직이지 않는 것, 동물은 움직이는 것, 뭐 또는 뭐 세포벽이 있으면 식물이고 세포벽이 없으면 동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동물과 식물을 제 개인적으로 나눈 정의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대기 중으로 내보내면 동물, 흡수할 수 있으면 식물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가장 동물스러운 동물과 가장 식물스러운 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식물스러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이고요. 그게 열대우림입니다. 아마존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곳에 있는 열대우림이고요. 가장 동물스러운 동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보내는 이산화탄소 양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기후를 바꿀 정도가 된 것이죠.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몇 억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지금 지구의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10 ppm, 뭐 ppm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대략 한 410이라는 정도로 값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보시면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높았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가 50년 안에 그보다 훨씬 2배, 3배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보시면 기온도 지난 몇천 년 동안 안에 지금보다 온도가 높았던 것이 없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걱정하는 건 오래됐는데 최근 이런 부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무슨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별로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거의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틀면 되고요. 추우면 뭐 어디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잘 못 느끼거든요. 가뭄이 들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고작 우리가 북극곰을한테 미안해하는 북극곰을 도와줘야 한다는 걸 정도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 그 다음에 식량,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크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1950년 이후에 급가속, 아주 정확한 번역은 없습니다. 뭐 급격한 가속, 뭐 여러 가지 뭐 한국말 번역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급격한 가속, 급가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어떤 대기 환경, 대기나 기후나 모든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모든 것들이 다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뭐 저런 에너지 사용량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GDP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 급격한 가속이 1950년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의 사용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고 저것이 우리 경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지만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큰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10,000년 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어떤 척추동물의 무게로 봤을 때 인간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새들 중에서 70%가 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눌 때 멸종된 화석의 생물의 화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홀로세와 인류세를 나눌 때 아마도 닭뼈,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치킨, 그 닭뼈가 많이 묻혀져 있는 지층이 발견됨으로써 인류세와 홀로세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본이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우주의 쓰레기가 엄청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도시의 야간 불빛 때문에 은하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마살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일주일에 도시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구냐면은 대전 인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대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뭐 굉장히 빈민가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어난 곳의 대부분도 도시입니다. 이 도시화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고대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자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해도 금방 무너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풍요로운 식량과 먹을 것과 물이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 도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도시화, 동아시아의 도시화를 보면은 급격하게 인구가 많은 메가시티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도시의 면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고요. 90% 이상의 사람이 도시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나 다양한 지포 피복이 있는데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어떤 건물들과 어떤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밀집돼 있고 주거용, 상업용, 공장 건물들이 뒤섞여 있어서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아파트의 평균 수명이 지은 다음에 다시 부시고 다시 지을 때의 수명이 우리나라가 채 30년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독일과 영국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30년 정도 안에 계속 재개발을 해가면서 도시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꿀 때마다 잘못 바꾸면은 주변의 기후랑 환경 문제가 크게 악화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30년마다 바꾸는 저 형태가 우리가 조금 더 미래에 다가올 어떤 자연재해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시가 왜 주변보다 온도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시 열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이 내보내는 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효과는 건물이 낮에 햇빛을 받아서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내보내게 됩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데 특히 밤에 기온이 높고요. 왜냐하면 낮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밤에 다시 대기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따라서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도시가 서울에 있는 도시 어떤 곳의 기온이 서울 바깥 지역보다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1970년대, 60년대에는 대략 서울이 주변 지역보다 한 2도 정도, 1.5도 정도 높았다고 한다면 2000년이 다 돼 갔을 때는 거의 3.5도 정도 높아졌는데요.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기온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았던 게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도가 갑자기 서울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은데 그 높은 정도가 떨어지는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요. 저 세 군데 지역이 어떤 때냐 하면은 IMF 사태가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대란이 있었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신기하게도 서울의 온도가 주변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활동 자체가 주변에 기온에 영향을 주면서 활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서울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주변과 서울 바깥에 있는 기온과 같아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서울 한 곳만 그런 곳이 아니고요.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도 IMF,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카드 대란 때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 세 군데 제가 말씀드린 세 시간대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네, 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뜸해지고 있다면 집값은 어떻게 바뀔 건지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갖고 제가 뭐 여러분들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기온과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저렇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1970년, 80년이 되면서 저런 건물의 개발과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주변의 온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굉장히 많은 어떤 지구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소위 말하는 거의 신처럼 된 이런 것처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위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왼쪽에 있는 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잔잔한 물결에 따라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사실은 앞에 절벽이 있는 거죠. 저 절벽을 넘어가는 순간 저 사람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떤 책에 보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탄광 속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갱도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알기 위해서 되게 예민한 카나리아라는 새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주면 도망가는, 빨리 대피하는 거였는데요. 여러 가지 한 9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어떤 자연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한 것들, 아까 급가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료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성층권 파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에 의해서 식량, 물 이런 것들에 급격한 문제가 일어나고 난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그린 벽화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하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있는 데서 만들어진 그림인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의 사하라 사막이고요.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한 10,000년 전쯤의 사하라 사막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호수도 굉장히 크고요. 차드 호수라고 하는데 그 차드 호수뿐만 아니라 되게 큰 호수들이 굉장히 큰 호수들이 있었는데 저런 녹지가 불과 100년, 200년 사이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이라고 친다고 보면 할아버지 때는 녹지였는데 손자 때는 녹지가 없어지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인간의 효과를 좀 없앨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바뀌는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완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는데 과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엔과 같은 곳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와 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우리 후손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게 위해서는 무엇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류세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기후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층권에 햇빛을 반사시킨다든지 먼지를 뿌린다든지 뭐 바이오차라고 해서 새로운 뭘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바다에 비료를 줘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없앤다든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이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점점점 해마다 더 많이 내보내고 있는 온실가스의 효과를 상쇄시킬 만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미래는 밝으냐, 우울하냐라고 물어보면 저 팩트풀리스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책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리뷰한 책이죠. 거주불능지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책에서는 완전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 될 거냐 부정적이 될 거냐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인류의 문명은 대부분 자살의 형태로 멸망한다. 결국에는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스스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걸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이 인간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후세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발로 뛰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